전세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요 아예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은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완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정해져 있는 여신의 한도가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연말이 되면요. 그래서 보통은 연말이 되면 대출이 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보통 원래.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제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출의 규제를 내놓으셔도 이 증가세는 막지 못할 것이다.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럼 계약을 깨나요? DSR이 중요한 거지, 스트레스 DSR은요 담보대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대출의 폭발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출을 덜 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상훈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전세는 이제 소멸할 단계에 왔다, 기업형 임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전세 없애겠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월세로 임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기는 하거든요. 당장 전세 대출을 완전히 규제하거나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 기업형 임대가 성공을 한다면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월세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 임대 패러다임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전세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새벽 3시부터 움직여서 방송을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늦게 끝났는데 멍하게 앉아있다 보니 또 생각이 나서 방송을 틀었고요. 제가 빌라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되게 좋은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도움이 됐는데, 정말 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답답함, 국민들의 답답함 같은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한국은행에서 8월 22일 날 금리를 13번째 동결하면서 3.5%의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했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금리 동결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금리를 내려야지 왜 안 내렸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 라는 그런 기조를 내비치시면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희한하게 주담대 금리가 상승을 했거든요.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실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 거래가요 8,000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보통은 계약을 하고 적어도 짧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이후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약 이제 6월 달 정도부터 시작된 거래량의 상승 기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그 가계부채의 상승 기조는 멈출 수 없다. 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은 보통 잔금 전 한 달 전 정도부터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기간이 3개월이 남았다고 해서 3개월 전에 계약하자마자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전 정도부터 대출을 받아주기 때문에 계약을 내가 7월 달에 했다고 한들 두 달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세 달 뒤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달까지의 서울 경기도권의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이 폭발적인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어떤 규제를 내놔도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이미 계약금을 걸고 산 주택에 대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복형
금감 원장님께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대통령실에서 금리 동결 아쉽다, 인하하지 않은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이틀 뒤에 은행에다가 금리 인상 멈춰라 라고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안 내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은행에서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그 예대마진의 차이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집단인데, 이런 금리의 조절 이외에 방법으로 대출을 쪼일 수 있는 거는요, 대출을 안 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애꿎은데 불통이 튀어서 지금 매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담대 대출이 폭발하고 있는 건데, 왜 전세 대출까지 막는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는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화면을 보시면 이복현 금감 원장님의 말씀은 금리 인상하는 그런 쉬운 정책으로 대출의 그런 증가세를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 고민해라. 어떻게 대출을 막을 건지, 대출을 쪼일 건지 은행 너희들 고민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내주는 방법으로, 아예 안 내주는 방법으로 이제 눈치 보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전세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요, 아예 전세 대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대출 상담사 분들께, 그 국민, 우리 농협 대출 상담사 분들께 연락을 취해 본 바로에 의하면 지금 전세 대출이 막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건, 예를 들면 뭐 신탁 말소 조건, 그리고 근저당 말소 조건, 그리고 신축에 들어갈 때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받는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민은행, 우리농협은 이미 대출이 중단이 됐고요. 신한 하나는 오늘은 아직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거래량 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매매 거래량이 상승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제 거의 한 문재인 정권 5년간 갈수록 점점 규제가 강해지면서 사야 하는 집을 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더 떨어질 거야, 그리고 사지 말고 기다려, 사전 청약하고 기다려, 계속 기다려 해서 사지 못한 분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무주택자 또는 갈아타기 업그레이드 수요자 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거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시니까 전세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입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바로 원래는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실입주를 3년간 유예해 주면서 좀 숨통이 트이게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금감 원장님께서 금리 인상 멈추고 대출 조이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라 라고 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대출 안 내주겠다 라고, 조건부 대출 안 내주겠다 해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은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완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요, 계약금으로 10%면 1억이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간다 하면 이 1억이라는 계약금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전세 대출을 막겠다라는 건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은 과하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도 또 욕을 드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그 현장에서의 혼란 가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무언가를 발표하시고 얘기하실 때는 좀 살피시고 좀 진중하게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쉬운 금리 인상 멈춰라,
그 말씀하시고요.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거기 난리가 나니까 1주택자 전세 대출은 과하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가계대출 실수요자 달래기, 은행권 기계적 대책 지향한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네,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모니터링을 하래요. 그러니까 예전역에 경고성의 그런 멘트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은행에서 이런 혼란도 없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이 말씀하시는 여러 형태의 대출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은행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틀어막고 심지어 전세대출까지 틀어막고 있으니까 금리로 조절 안 되는 건요. 대출 안 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은행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 의하면 전세대출까지 막히고 있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달이에요. 12월 달까지 정해져 있는 여신의 한도가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연말이 되면요. 그래서 보통은 연말이 되면 대출이 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보통 원래. 근데 여기에다가 이복형 금감 원장님께서 대출 쪼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예 그 대출을 안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 은행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여러모로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제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출의 규제를 내놓으셔도 이 증가세는 막지 못할 것이다.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럼 계약을 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하면서 가계대출의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DSR이 중요한 거지 스트레스 DSR은요. 담보대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어차피 정책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한 일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DSR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DSR 자체를 풀지 않고서는 스트레스 DSR의 금리를 살짝 높인다고 한들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월 달에는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가계대출을 쪼이는 이유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심리가 너무 강해지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집값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복형 금감 원장님께서도 대출 쪼일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 DSR 금리도 올릴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 DSR도 차질 없이 진행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대출을 못 받게 심리적으로 옥죄야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9월 달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면요. 10월 달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0.25% 내려가면요. 0.75에서 1.2%로 올린 것에 대한 영향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네. 원리금에서 원금이 증가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원금이 증가하고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올라간다고 한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DSR로 대출을 잡겠다. 이복형 금감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그 대출의 폭발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출을 덜 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대출을 옥죄일 거였으면 DSR 자체를 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을 감안해서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DSR을 더 줄일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대출이 나오는 것은 맞겠다라는 기조로 스트레스 DSR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대출의 총액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DSR을 유지를 하면서 갭 투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자율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심사해.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정당하게 그 전에 심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대출은 내줘야지. 그렇게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참 높으신 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국민들과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휘청휘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사실 전세대출을 만약에 막는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세대출을 막는다면요. 전세가가 떨어지겠죠. 이제 재작년에 반환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세 반환대출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대출을 내서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들어올 기간 동안에 그 대출로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상환하면서 다시 임차인을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반환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잠시 막혔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아실에 보시면 가격 분석인데요. 서울에 이 지금 2022년도 10월 달부터 금리가 그러니까 거의 최고조 금리가 달했을 때가 2023년 1월 달이거든요. 3.5%까지 올라갔을 때가 2023년 1월 달인데 이제 그러면서 급격하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내려간 건 사실인데 2022년도 중순부터 전세 반환 대출도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전세가가 이제 금리와 맞물리면서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때의 전세 폭락은요, 일시적인 폭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공포심리,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을 이제 전세를 반환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역전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주시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주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에는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3억에 전세를 맞췄는데 2억 5천까지 전세가 떨어졌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걸 역으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2억 5천만 받을 수 있고 3억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에게 그냥 3억으로 그냥 살아주세요. 대신에 저희가 임대인분께서 임차인에게 살아주시면 저희가 월세 30만 원씩 역으로 드릴게요. 임차인분 제발 살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분께 월세를 주면서 전세를 살아달라고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세 대출이 막히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대신에 월세가가 상승합니다. 이때 작년에 이제 2023년도에 전세가가 폭락을 할 때요. 월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서도 전세 비중이 보통 8, 월세 비중이 2라면 완전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월세가 8, 전세가 2 그러면서 월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전세가 상승을 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월세가 너무 폭등을 하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금리 인하 기조가 영향을 미치면서 사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막으면요. 월세, 반전세에 대한 금액이 폭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전세에 대한 하락은 당연히 일어나겠으나 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되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대출을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 급작스러운 폭락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30% 떨어져야 된다는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을 내면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
완화하면서 그 집값 상승에 그러니까 수요 진작책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폭락을 해버리면 이게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을 원하지 급격한 폭락과 급격한 폭등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절대 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복형 금감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전세를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은행에서 하니까 이복형 금감 원장님께서 그거는 너무 과해, 그것까지는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전세 대출을 정말로 막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면 전세가 금액이 하락은 하겠죠. 네, 하락은 하지만 왜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월세가가 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임대인들이 전세를 안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전세로 내놓던 걸 월세로 전환하시는 거죠. 네,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를 안 들어오는데 수요가 없으니까요. 월세 돌리시는 거죠. 임차인분들도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대출 받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월세로 가셔야죠. 그럼 월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월세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그랬고요. 만약에 전세 대출을 막는다면 그 주거에 대한 주거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 그 서민들에 대한 주거 부담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시알리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전세는 이제 소멸할 단계에 왔다. 기업형 임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전세 없애겠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건요. 월세로 임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장 전세 대출을 완전히 규제하거나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 기업형 임대가 성공을 한다면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공을 한다면 그 임대에 대한 패러다임이 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것이 민간에서 기업형 임대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월세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 임대 패러다임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게 1, 2년 사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형 임대 급작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전세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5년 이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이어가신다면 전세를 없애고 사실 전세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게 생긴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한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도 맞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고 월세로 임대가 전환이 되면 사실 그 서민들의 그런 주거 비용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그런 갭 투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런 심리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것은 양극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사거든요. 그리고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더 비싼 곳에 집을 사기 마련입니다. 명품백이 비싸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 같이 그런 개념으로 저는 강남은 더 집값이 오를 것이고 지방 또는 수도권의 비주류의 그런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점점 더 가격이 하락하면서 슬럼화되는 지역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은 점점 더 초고밀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제도가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이제 강남 이런 지역들은 그냥 예전역에 태어날 때부터 그들만의 리그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집이 없는 분일수록 지금의 정책이 사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네, 전세대출 아무튼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